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오늘 2022년 9월 14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좀 상당히 안 좋죠.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오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오후에 좀 회복을 시도를 좀 하고 있고, 증시가 정말 좋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하루 만에 모든 게 좀 또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항상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놀란 건, 제가 이제 댓글도 읽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차분해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화도 나시고 시장 안 좋으니까 짜증도 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동요하지 않으시고 흥분하지 않으시고, 다들 또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좀 서로 또 위로도 하시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 저는 좀 그러니까 다 잘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급락장에도 차분함을 보였다는 게 정말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게 너무나 좀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토로 삼고 있는, 이제 함께, 그러니까 연불리와 함께도 그런 부분이지만, 함께 이 어려움 좀 헤쳐나가고, 함께 또 같이 잘 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채널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라이브 하면서도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좀 배우는 게 더 큰 그런 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저 본방송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자료인데 정말 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당사에서 나온 3가지 보고서가 있어요.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반도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나노뷰티라고 오리나 연구원님이 쓴 화장품, 이쪽 하나가 있고요. 와, 정말 길죠. 그리고 철강, 저희 당사 오늘 이제 안혜수 연구원님이 처음으로 자료를 쓰셨습니다. 그게 좀 있고, 그 다음 농심 메타 커넥트, 그러니까 XR 기기, 그다음 삼성 SDI 요즘에 좋죠. 넥센 타이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독일까 약일까. 제약바이오 이제 오늘 아마 이제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울프스피드라는 전력 반도체 관련된 투자 얘기가 좀 있고, 마지막으로 물가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반도체 업종은 이제 저희 당사는 중립 의견이고요. 여전히 탑픽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일단은 당분간 불확실성은 지속이 되고,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또 M&A나 비메모리 기대감은 아직은 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이익은 올해보단 당연히 감익할 걸로 보고요. 하이닉스는 PBR이 0.9배로 거의 밴드 하단인다. 저희 당사에선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남대종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실적 하향 조정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조금 부진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낸드가 아마 3분기에 적자 전환할 가능성을 조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발표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중국까지 낸드 플래시 사업이 뛰어드니까 이 우려감은 조금은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낸드 쪽은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악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건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선행하는 걸 감안하면 4분기에 주가 바닥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중엔 바닥 형성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가 살아나려면 유동성 지표인 M2 증가율, 그러니까 유동성, 이게 통화량이죠. 통화량이 이제
터닝을 해줘야 되고 가동률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줄일 것인지.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언제쯤 수요 탄력성을 가질 만큼,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요 수요가 늘질 않아요. 이게 업황이 안 좋으면. 근데 떨어질 만큼 또 떨어지면은 이제 주문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M2 통화 증가율은 어쨌든 마이너스 기록했고요. 중국은 사실 늘어나요. 근데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통화 증가율은 마이너스 1.8% 아직 안 좋고 가동률 조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3분기에 실적 발표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면 D램과 낸드 가격이 모두 전년 대비 50% 하락을 하면요 바닥이 나왔대요. 가격이. 예. 이제 그런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진짜 주가 바닥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 전저점을 깬다 이런 거보다도 바닥이 갖춰지려면 이제 저런 조건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올해 1분기 말만 해도 메모리 업황 대부분 진짜 그랬죠. 그때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 업황은 좀 회복되고 가격도 상승해서 실제 반도체 기업들 주가도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고, 2분기 메모리 업체들이 고객사들한테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를 했대요 실제. 근데 대체로 협상 결과는 좋지 않았던 거죠. 예, 그 메모리 회사들의 요구가 거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업체들이 야 뭔 소리냐, 예, 가격 못 올려준다,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객사들은 1분기 말부터 수요가 안 좋아질 건 미리 변화를 감지했고, 그때 또 전쟁도 났던 시기다 보니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가격 강세 전환을 주장을 했고, 저쪽의 고객사는 아니다. 서로 간격이 컸는데 6월부터 저기 고객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갑이죠. 거기서 이제 주문을 취소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떡 꺾이기 시작했고, 모바일, PC, 서버 순으로. 서버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하지만 서버도 꺾이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미 꺾였고, PC도 코로나 특수가 사라졌고. 이게 왜 제대로 썼는데 이상하게 오타가 자꾸 나네요. 노트북 수요도 급감을 했고, 예, 그 된 거죠. 근데 서버 수요는 견조하다는 주장도 많이 있지만 실제 데이터들 보면 게 나쁘진 않은데, 근데 서버도 어차피 기업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꺾인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 꺾여도 결국 꺾일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그 꺾이는 폭은 얼마 안 되겠죠. 예, 워낙 서버 쪽은 수급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서버도 꺾일 가능성은 염두는 해둬야 됩니다. 다만 좀 급하게 꺾이느냐 적게 꺾이는데, 근데 완만하게 꺾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 합쳐서 중국 비중이 33%, 아시아가 27%.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 엄청난 비중이고, 메모리는 전체 반도체의 26%인데 미국이 제일 크고요. 비메모리는 여전히 수요는 좋다. 다만 이 비메모리도 지금 다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 포스는 D램 재고 일수가 어쨌든 일주일 정도 더 증가를 했고, 적정 수준을 지금 재고가요 2배를 넘을 정도로 과도하게 좀 많아졌다.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사들의 재고도 역시 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2분기 말에 그 재고 일수가 9.5주로 분기 최고치인 그 19년 1분기 8.4주를 상회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5주면 2019년도에도 되게 많았는데 그때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고가 많다는 거고, 이 재고를 낮추려면 기간은 4주 정도가 적정하다면 10월 정도부터는 재고가 좀 약간은 폭이, 그러니까 증가하는 폭이 둔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시장 예상보다는 이런 충격들이 좀 클 가능성이 있는데, 고객사들은 지금 반도체를 급하게 구매할 이유가 없대요. 네, 계속 수요가 좀 부진하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듈 32GB 모듈이거든요. 저게 이제 우리가 그 32GB나 요거 그 PC에 꽂는 거 있죠. PC에 반도체 다 꽂잖아요. 그 이제 기판 같은 건데, 요 모듈 가격을 기존에 135달러에서 95달러로 인하해서 이거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고객사가 별로 탐탁치 않아 하나 봅니다. 더 빠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걸 뭐 아니까 저런 안 좋은 것 때문에 주가 더 빠진다가 아니라 이제 언제 돌릴 거냐 이걸 봐야 돼요. 사이클로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메모리 반도체 주사들이 언제 가동률 조정할 거냐. 가동률을 좀 줄여야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 빨리 이게 업황이 터닝하거든요. 공급이 줄면서.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빠져야 수요가 증가할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수요 탄력성은 가격이 빠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100달러의 어떤 제품이 있는데 안 사요. 비싸서. 굳이 그 가격은 안 사. 근데 그게 뭐 얼마 후에 봤더니 뭐 60달러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사볼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요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보통 D램이나 낸드 단가 50% 이상 하락을 하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30%가 더 떨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저런 거 보면 좀 깝깝하죠. 아직도 더 많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당사에서는 4분기까지도 하락폭은 클 것 같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완만해지겠죠. 하락은 해도. 그리고 내년 하반기를 이제 터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신규 D램 라인 양산을 연기했고요. SK하이닉스도 좀 확장을 지연 중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D램 쪽은요, 약간 수급 조절을 좀 하고 있는데, 낸드는 반대예요. 낸드는 계속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낸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막 견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프죠. 그래서 CHIPS, Creating Helpful Incentive to Produce Semiconductor라는 이제 약자인데, 결국에 이제 반도체 미국에서 생산하고 지으면 보조금 주겠다.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걸 안 지키면 보조금 안 준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미 상무부가 지정하는 국가에 설비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중국에 각각 공장들이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못합니다. 저 법 때문에. 그래서 대안은 다른 데 만들면 돼요. 저 공장은 그냥 옛날 제품 만들면 되고. 근데 어쨌든 이거를 뭐 다른 공장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업황이 안 좋으니까 굳이 신규 설비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 쪽에 지금 업그레이드 할 유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언젠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중국은 어쨌든 미국의 저런 전략을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퍼트를 내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게 그냥 정부가 보조금 줘버려요. 야, 너 적자나? 계속 대줘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힘들어진 거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죠. 아니 보조금 줘서 그렇게 해버렸으니 열받지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디 하소연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반도체도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막 보조금 주고요. 그냥 막 만들어냅니다. 뭐 될 때까지. 저게 D램까지 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진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미국이 저 반도체 저런 법안, 또 중국 견제, 장비 수출 금지,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호재예요. 호재로 봐야 돼요. 제일 무서운 거는 단기적인 뭐 수급 변동도 물론 뭐 있겠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반도체를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엄청난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면 이제 완전 우리나라부터 독립을 하겠죠, 반도체. 그래서 그거를 막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긴 봐야 됩니다. 다만 낸드 쪽은 벌써 YMTC가 이런 상황에도 만들어 버렸어요. 애플에 공급할 정도니까. 근데 애플 보고 미국 의회에서 야, 불장난하지 마, 납품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EUV 장비도 없는데도 막 7나노 만들었다고 막 얘기도 나오는데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14나노까지 장비 못 만들게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명확해요. 시진핑이 원하는 건 뭐냐면 패권 국가인데, 패권 국가, 21세기의 패권 국가는 뭐냐면 반도체예요. 첨단 산업. 옛날에 패권 국가랑 지금 다르잖아요. 뭐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있어야 패권 국가가 돼요. 자기가 직접. 근데 그거를 알아요, 미국은. 그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SML 이런 데다가 야, 너네 수출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그걸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고사양 제품 만드는 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어쨌든 YMTC 제품을 공급받는다고 했는데, 아무튼 무서운 거죠.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6월 30일에 3나노, 어쨌든 3나노 양산을 했고 수율은 나와봐야 되겠지만 만들면 만들수록 올라오겠죠. 그래서 삼성 TSMC의 경쟁은 시작됐고, 누가 많은 고객을 확보하느냐. 근데 여전히 TSMC의 경쟁력은
고객사가 많아요. 삼성은 그게 부족하고. 예, 그러나 한번 또 승부를 걸어봐야죠. 삼성이. 예, 어쨌든 그리고 업종 전반이 좀 부진하지만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섹터가 있는데 그게 모바일 AP.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두뇌입니다. 두뇌 역할을 하는 비메모리인데 컴퓨터에 들어간 CPU 같은 거예요. 근데 CPU랑 다른 거는 CPU는 연산만 하지만 저 AP에는 연산하는 CPU도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옆에 도움을 주는 보조 그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통신칩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통합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이쪽인데 차량용 시장은 뭐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업종 내 기업 중에서 하반기에 가장 높은 주가 상승하는 기업이 온세미컨덕터, 이게 차량용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울프스피드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력 반도체 웨이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두 개 회사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아요. 왜냐 업황이 좋으니까. 그래서 온세미는 전력 반도체 매출도 한 3배 늘어날 거로 보고, 울프스피드는 전력 반도체 SYC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에서 62%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SI 웨이퍼가 있고요. 그냥 실리콘이 있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범용 제품이고, SIC 저 C자가 붙으면 뭐냐면은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전력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고전압에 견딜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소재를 쓰거든요. 질화 갈륨이라는 소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강자입니다. 근데 이 시장 커지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시장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자동차 쪽에.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은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 자동차 쪽에서 계속해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부품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자동차가 전장화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전력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생성부터 전력 반도체까지 모든 밸류 체인을 그 울프스피드랑, 근데 너무 올라가가지고 좀 가격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울프스피드라는 기업은 미국 쪽인데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는 고밸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SK가 하고 있죠. SK 실트론이 SK 자회사고요. 요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스파워 테크닉스를 인수했고 또 RFHIC, 그다음 DBI텍도 요거를 사업을 하려고 하고, 파워큐브 세미, KEC. 근데 이 중에 파워큐브 세미는 요게 이 회사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비상장이에요. 상장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BYD 중국에 이쪽에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아무튼 지금 메모리 반도체 PBR은 이렇게 싸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 삼성전자 밸류 뭐 누가 봐도 낮죠.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M2 증가율, 요게 요 파란색 선 있죠. 요게 이제 통화량 증가율인데 이게 오를 때 시총이 같이 갑니다. 이게 먼저 꺾여요. 계속 꺾이죠. 시총도 낮아지고 약간 이제 비례하는 거죠. 그럼 D램의 단가도 좀 더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30% 정도. 그래야 D램 단가 바닥이 나올 수 있다. 수요가 늘어난다. 연간 스마트폰 수요가 이렇게 안 좋아요. 올해 내년까지는 많이 떨어졌죠. PC도 서버만 좋죠. 여기 밑에 보이세요? 이 서버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서버는 올라가고요. 서버는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다 떨어집니다. 스마트폰도. 근데 내년이 아마 이제 수요는 좀 바닥이 아닐까, 요런 좀 생각 들고요. 데이터 센터는 올라가고요.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좋고, 재고 자산 이렇게 늘었어요. 이게 9.5조까지. 2019년도가 이렇게 많았는데 재고가 지금 그걸 넘어섰죠. 그러니 이제 주가가 되기가 어렵죠. D램은 지금 현재 공급 과잉 상태고. 근데 이 와중에도 울프스피드가 요거거든요. 주가 이렇게 올라갔어. 온셈이랑. 그래서 요런 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D램에선 좀 삼성전자도 어쨌든 좀 일단 이제 주가 바닥이 언제 나오는지, 근데 4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업황 회복을 염두에 두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물론 좋은 건 아닌데 점점 뭔가 바닥은 다가온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표들 10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때 공급 조절을 얼마나 할지 얘기를 할 거고 그게 생각보다 더 강하게 공급을 줄여주면 훨씬 좋고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요 어쨌든 언젠가는 수요가 들어옵니다. 그럴 가능성 높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은 투자 시기를 저울질할 때지 뭐 도망가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또 조금 더 선호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노뷰티는 이제 저희 당사 오리나 연구원님이 쓴 자료인데 모두가 똑같은 TV, 라디오 이걸 다 듣는 시대는 끝났고 여러분도 보면 이제 퇴근길에 뭐 제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SNS, 동영상 다 자기가 관심 있는 걸 검색해서 봐요. 이제 완전 개인화 시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획일화돼서 똑같은 연예인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연예인 당연히 아니죠. 아닌데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아유 너무나 감사하죠. 항상 많으시지만 저를 싫어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막 연예인이 있으면 엄청 다들 다 똑같이 좋아하고 그런 게 많았고 그러면서 그 연예인을 모델로 세워서 광고를 하고 히트 상품이 나오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르고요. 세분화돼 있고 관심사가 다르니까 연예인을 쓴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을 써서 대중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서 파는 방식이 이제 안 통한다는 겁니다. 쪼개져 있어요, 다. 다 쪼개져 있습니다. 대형 히트 상품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옷이나 화장품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게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사가 되게 어렵고 의류도 무신사 같은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은 걸 취급하죠. 올리브영도 저는 자주 가거든요. 올리브영 가면요 다양한 브랜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시대거든요. 옛날에 원 브랜드 샵이 기억나세요? 뭐 미샤 여성분들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미샤 그 다음에 요새 안 보이던데 스킨푸드 그죠? 그 뭐죠? 거기 들어가면 하나의 브랜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아니죠. 올리브영은 다 있어요. 이런 게 훨씬 잘 된다는 거죠. 내가 가서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국내 화장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요. 매년 최소 5% 이상 작년에 8% 늘었고 다만 아모레하고 LG는 작년에 매출 성장이 5%도 안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클리오는 H&B 스토어, 뭐 올리브영이겠죠. 여기서 33% 성장했고요. 롬앤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이패밀리 S 이게 Z세대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뭐 Z세대 여성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뭐 사실 이쪽 뭐 이런 브랜드 쪽은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굉장히 롬앤 브랜드도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아이패밀리 SC가 갖고 있고 국내에서 무려 70% 성장. 그러니까 이런 약간 중소 브랜드 아니면 또 인디 브랜드가 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이제 연결되는 게 박종대 연구님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 시장 이제 어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펌텍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그 ODM 이런 기업들 뭐 여기 또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중국도 옛날에는요 송중기 씨가 나와서 광고하고 따라서 다 사고 그런 시대가 끝났고 중국도 이제 한국 연예인 안 써요. 안 쓰고 파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아모레나 LG께 옛날처럼 막 많이 팔리진 않는 거죠. 그리고 메가 히트 상품이 잘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에어쿠션 아시죠? 에어쿠션 한참 유행했었죠 이거. 그래서 저걸로 이제 대박이 됐는데 요새 안 보이죠. 요즘에 저런 메가히트 상품이 없어요. 신제품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고 지금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도 점점 늘어나고 소형 브랜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가이래요. 멀티밤 아시죠? 이게 정말 멀티밤 많이들 쓰시기도 하고 드라마 보면은 많이 나오죠. 이게 매출액이요 20년에 139억인데 이게 상상이 가세요? 매출액이 한 20배 늘었어요.
1년 만에. PPL 뭐 마케팅 해가지고. 또 이니스프리는 반대로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 적자잖아. 그 잘 나가던 이니스프리는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 그래서 결국 수요는 세분화되고 공급은 파편화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브랜드들은 명확하게 브랜드 포지션을, 이게 럭셔리인지 가성비인지를 명확히 적어줘야 되고, 효능, 제기능 하는지, 효능도 사람들이 보고 사요. 그 다음에 완전히 싸면 싼 거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포지션을 해서 팔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어중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 이제 쓰는 시대는 아니고, 그죠? 예, 그 시절은 이제 끝났고, 중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막 쓰러 가던 그것도 아니고요. 송중기라를 모델로 썼던 이 중국의 유명한 브랜드가 프로야라고 있는데, 이제 한국어 한 글자 없이 중국 모델을 내세운대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1.9인데 이니스프리를 이겨버렸어요. 그 중국 스킨케어는 기능성, 이걸 보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야는 어마어마하게 매출도 뛰었고요. MZ세대에서 유행이 된 신조어가 하나가, 이게 뭐죠? 아무튼 요런 용어가 유행한데, 아침에는 커피로 잠을 깨우고 저녁에는 알코올을 마신다는 젊은 세대들의 생활 패턴을 줄임말로 쓴 거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 마시고 저녁에 알코올. 그래서 이를 화장품에 빗대서 마케팅을 했는데, 아침엔 비타민C, 저녁에는 비타민 A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필요하다. 이걸 마케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중국에서 1위 하고요. 전체 순위로는 6위. 618 행사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없어지는 브랜드들이 밀려나는 브랜드가 많아져요. 프로웨어 같은 회사들이 나오는데, 바이체링, 마리따자, 쯔란탕, 퍼펙트 다이어리. 퍼펙트 다이어리는 정말 유명했던 기업이죠. 이게 순위권에서 안 보입니다. 퍼펙트 다이어리는 요거 운영하는 회사 이시엔이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영업적자예요. 주가도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약진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중국 회사는 뒤처지고 프로야는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성장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아모레하고 LG생활건가 다 역성장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화장품 시장 세계 1등이고요. 미국 화장품 수입에 한국이 3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화장품 수입국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에 세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계속 고성장하고 있고, 여기도 유통 채널이 뭐 세포라나 같은 화장품 전문점이나 멀티 브랜드샵, 온라인, 이쪽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채널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과 함께 진출했던 방식 대비해서는 온라인도 같이 하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져요. 옛날엔 한인 교민 사회 위주로 마케팅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진 않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북미 지역 매출도 어쨌든 늘어났고, 다만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영향을 못 줘요. 그리고 코스RX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해외 매출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다음 이번에 그 미국의 럭셔리 클린 뷰티 브랜드 타타아포도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분 100%. 요건 자연성분 화장품으로 유명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북미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 쪽으로 가는 거고, 아모레 퍼시픽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M&A를 지금 갑자기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서 런칭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M&A보다는 자체 브랜드를 원래 키웠는데, 요즘엔 안 그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지역 매출액이 350억 정도로 미미하지만 M&A 하고 있어요. 계속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일본의 교훈도 있는 게, 일본은 시세이도랑 고세가 있는데, 시세이도 화장품 워낙 유명한데 미국에 베어 미네랄스를 2조 원 주고 인수했는데 처참히 실패했어요. 백화점 채널이에요. 저기는 안 맞아요, 트렌드에. 그래서 큰 손실을 보고 팔았고, 경쟁사인 고세라는 화장품 회사는 미국의 색조 브랜드 타르트를 인수를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보다는 다른 뭐 세포라 같은 전문 화장품 매장, 이런 들 주요 타겟으로 했고, MZ세대를 타겟으로 했어요 또. 그래서 매출이 5배나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화장품 업종이 이제 과거와 다르게 소비가 파편화되고 이건 한국만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해서 많은 채널에 유통하는 건 효율이 안 난다. 예, 이런 좀 시대로 바뀌었다. 그리고 중국 화장품도 이제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아닙니다. 예, 경쟁이 치열해진 시장이 돼버렸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려면 미국과 일본 비중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 쪽도 잘 보시고, 일본, 요즘에 일본 쪽으로도 많이 진출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ODM 업체들한테는 유리하죠. 이 대형사들 의존도가 낮아지고 중소형사가 많아지면 이런 데서 수주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한국 콜마를 좀 일단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코스맥스도 일단은 오늘 목표 주가 낮췄지만 예, 일본 수출이 늘어나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이패밀리 SC에 좀 주목하자는 얘기입니다. 로맨 브랜드 있고 중국에선 프로야를 좀 주목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 중에서는 이제 아이패밀리 SC만 말씀드리면 로맨이란 브랜드 갖고 있고, 여기 Z세대 여성을 타겟팅하고 있고요. 동사 화장품은 국내 H&B 스토어와 면세점 온라인 통해 판매되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주로 이제 일본 쪽, 일본이 거의 한 40% 돼요. 예,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의 색조 화장품이 잘 팔린다, 인디 브랜드가, 그러면 아이패밀리 SC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은 9배밖에 안 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히트 상품 주기가 단축되고 SNS로 인해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저 아이패밀리 SC 그 롬앤의 강점은 적중률 높은 제품을 좀 빠르게 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연간 70개 정도의 상품을 좀 출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요게 90년대 편성표입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예, 지금 이게 5개였어요, 채널이. EBS는 교육이니까 이거 제외하면 사실상 볼 채널이 4개. 여기 이제 교육하신, 이제 공부하거나 그런 분들 위주였고, KBS 1, 2, MBC, SBS 4개 외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사실. 그때는. 근데 현재는 이렇게 많습니다, 채널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체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이죠. 예, 요렇게 어떻게 거래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F몰 이거 다 유명한 큰 회사들인데 여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무신사, 이제 지그재그, 에이블리가 이 회사를 다 뛰어넘고 있어요. 온라인 쪽에서 아이오페 에어쿠션, 예, 쿠션 화장품 이렇게 잘 팔렸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상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직판. 그래서 이런 거 다 유통 마진 다 없애는 거고 직접 팝니다, 브랜드가 소비자. 그러니까 마진이 주니까 가격이 싸지겠죠. 또 화해라는 이제 앱이 있는데 화장품 성분을 이제 검색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저런 걸 또 보고 구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최근 주목받은 기초 화장품 설문조사에서 가히 멀티밤 있죠. 요게 이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체 매출 증가율 상위 10개 업체는 코리아테크, 여기가 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예. 매출 상위 10개고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 스킨케어 1, 2 브랜드가 이런 브랜드들이에요. 올리브영 대형 회사가 아니죠, 다. 그죠? 4개단. 그리고 여기 코리아테크, 이니스프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멀티밤 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송혜교 씨가 옛날에 했던 그 중국 설화성고, 이제 이런 시장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 업체 성장률은 프로야가 뭐 압도적입니다, 중국에서도. 예, 그래서 아침에는 요거 뭐 이거 요거고 저녁에는 루비 에센스.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에는 안티 에센스, 저녁엔 루비 에센스, 이렇게 좀 아침 저녁 다 하라는 얘기죠. 이런 마케팅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센이라는 그 퍼펙트 다이어리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네. 그리고 미국의 연도별 화장품 수입 맨 밑에 있는 그 진한 파란색이 한국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비중이 커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꼭 투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이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보고서인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 소비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우리가 만약에 화장품을 투자한다면 ODM이나 아니면 중소 브랜드 있죠. 일본 비중이나 미국 비중 높은 그런 쪽에 포커스를 일단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틸 스트롱 스틸인데 철강입니다. 그래서 이 철강 가격이 하락해도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방어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자료고, 이 안혜수 연구원님이 드디어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비한 자료예요. 그래서 철강 업종을 썼고요. 비중 확대 의견이고, 그러니까 제품 단가가, 그러니까 뭐냐면 원재료비 있죠. 철강서 이런 원재료비가 함께 하락을 하고 제품 판매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대요. 원재료비가 떨어져도 판가 하락도 이어지지만 판가 하락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수요가 회복돼 가지고 판가가 더 이상 안 빠지는 경우, 여기 이제 마진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체련도 개선됐지만 판가 하락을 통해서 마진도 유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수준, 그러니까 이 체력은 올라갔는데 문제가 주가는 그러질 못해요. 주가는 진짜 많이 빠졌죠. 그 이유는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의 철강에 연동돼요. 중국 경기에 국내 철강.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 가격 하락 사이클의 가장 큰 원인은 옛날에 중국의 공급 부담이 컸죠. 중국이 틈만 나면 공급을 늘렸어요. 근데 지금은 좀 반대입니다. 공급을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2018년, 19년 증가한 생산량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중국은 생산량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철강을 공급을 늘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으로도 안정화된 높은 좀 판매 단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는 어쨌든 수요에 더 민감합니다. 공급보다는 여기서는. 그래서 수요가 좀 증가해야 되는데, 중국 철강의 수요는 어디냐면 부동산입니다. 철강 시장. 예. 부동산이 살아나야 돼요. 중국 철강 수의 50%가 건설입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은 GDP의 2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요. 그러니까 중국은 부동산이 망가지면 큰일 납니다. 워낙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근데 연쇄 부도 얘기, 뭐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실 좀 불안하긴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중국은 이 부분을 알고 급한 불을 끄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 회복,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하려는 움직임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돈이 제대로 유입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 요즘에 시황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이 회복하는 시기는 보통 춘절 직후에 재고 비축 시즌이 있대요. 그러니까 춘절이 음력으로 1월 1일이니까 우리나라 뭐 달력으로 봤을 때는 한 2월경, 2월경부터는 업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업황은 2월경에 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단됐던 프로젝트도 아마 재개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춘절 재고 비축 시즌, 저 춘절 기간 동안에는 철강 가격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면 누가 수혜를 받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판재료, 열연, 냉연, 후판, 고로 있죠. 샘물을 해서 이제 샘물을 이제 식혀가지고 원하는 이제 판재료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열연, 냉연, 후판이 있습니다. 이쪽이 좀 더 수혜가 예상된다. 봉현광유는 건설 쪽에 들어가는 철근 현광인데, 이게 중국하고 한국이 좀 다른 게, 중국의 철근 현광이 올라간다고 한국 기업들 철근 현광이 올라가진 않아요. 완전히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판재료는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판재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좀 더 유리하다. 대표적인 게 포스코홀딩스랑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봉현광류는 어쨌든 부동산이 쓰이긴 하지만 중국의 봉현광류랑 한국은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괴리가 좀 벌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의 그런 가격 올라갔다고 무조건 우리나라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열연, 냉연, 후판은 이제 조선사에 들어가는 거고, 예. 이런 이제 그 철강 제품, 예. 그러니까 그 봉현광류 같은 경우는 건설 쪽에 들어가서 중국과는 연동은 되지만 우리나라 봉현광류, 그러니까 건설이나 건자재에 쓰는 이런 철근이 중국과 연동되진 않아요. 대신에 냉연, 열연, 후판, 배에 쓰이는 요거는 중국의 철강 가격과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반전과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 본격적인 상승도 나올 것 같고, 예, 어쨌든 시간은 걸려요. 지금 반도체랑 비슷해요. 반도체처럼 주가도 많이 빠지고 부진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돈을 어쨌든 잘 법니다. 그리고 신사업도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가 아시겠지만 리튬 사업 하잖아요. 글로벌. 요게 큽니다. 꽤. 미국에서 법안도 통과가 됐고, 예. 그래서 글로벌 리튬 사업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주가 포스코 케미칼이 정말 잘 갔던 게 그 이유 때문이죠. 광물 사업 투자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튬 수급은 여전히 타이트하고 리튬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그 아르헨티나 쪽에 염호, 소금호수 갖고 있잖아요. 그거, 예. 거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리튬을 제공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고려아연은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 황산니켈 전구체 사업도 하고요. 고려아연은 동박 사업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철강만 하는 건 아니고 철강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성장은 못하니까 그 2차전지 소재 광물 쪽으로 뭐 포스코가 제일 잘하는 게 그쪽 사업이죠 또. 그래서 리튬 사업도 하고 있다. 이게 가치가 1년에 계산을 해보면 3천억 정도 벌 것 같대요. 3천억이면 PER 20배 주면 한 6조? 6조 정도의 밸류는 더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높아진 이익 체력에도 대표 철강 기업들의 주가는 완전히 밑에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이 PBR 자산가치 대비 0.4배, 0.2배밖에 안 되고요. 이거와 비슷했던 철강 가격 하락 사이클에 평균 PBR이 0.5, 0.3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각각 한 20에서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소재 사업 재평가도 기대된다. 네. 아무튼 그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지분도 갖고 있고 리튬 사업도 하고 있고 요게 3천억 정도 벌 걸로 지금 예상을 해요. 근데 지금 주가는 이런 걸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도 일단은 PBR은 0.2배로 좀 굉장히 저평가가 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여름 가격이 이게 돌리거든요. 지금 파란색 선 보시면 저게 이제 조금씩 돌렸다는 얘기는, 예, 코스피 철강금속 가격 지수도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도 터닝할 여지는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글로벌 철강 생산 비중은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냥. 예, 안 봐도 비디오죠. 그리고 중국이 부동산 살리려고 이렇게 정책들을 많이 펴요. 대출 우대금리도 인하하고. 예.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사업 하자는 거 아실 거예요. 염수형, 경화명. 염수형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광양, 율촌 여기서 한다고 돼 있고, 아무튼 2018년도에 인수를 했고 테스트를 끝냈고요. 예. 생산 공장을 이제 올해 착공을 하고, 예. 그래서 이걸 꾸준히 이제 증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리튬은 핵심입니다. 예. 리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미국에서 지원법 그 인플레 감축법도 통과되기 때문에, 예. 이걸 하는 업체는 수혜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중국이 많이 했는데 그걸 포스코가 대체하는 거고, 리튬 이쪽 경화명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포스코홀딩스가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철강주도 결국 시간이 해결할 문제고, 지금 좋다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는 게 보인다면 미리 좀 선점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쉽진 않아요. 사실 계속 견뎌야 되고 또 고로 지금 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리스크 요인이 남아는 있지만 어쨌든 철강주의 그 기업 가치는 올라왔는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어요. 이 괴리가 발생했으니까 충분히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당사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뭐 물론 뭐 이거 가지고 당장 뭐 투자하고 막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한번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철강도 결국 이제 철강 반도체를 보면 비슷해요. 중국이 살아나야 돼요. 중국이 살아나야 되고, 중국 고객사가 좀 많기 때문에. 근데 결국 시간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다르잖아요.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철강과 반도체는 그렇게 보시고, 또 근데 화장품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트렌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맞는 기업, 아닌 기업이 있으니까 이걸 잘 선정을 하셔서 선택을 해서 투자할 필요 있다. 오히려 화장품에서도 큰 또 성과가 날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런 트렌드에 맞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실제 뭐 올리브영도 한번 가보시고, 저는 뭐 여성 화장품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뭐 워낙 많잖아요. 뭐 클리오, 로우맨, 뭐 또 요새 뭐 닥터자르트, 뭐 되게 많죠, 브랜드들이.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심 하나증권의 심은주 연구원님이 뭐 농심 내년 좋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농심만 그러겠습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내년까지는 좋을 수 있고, 근데 환율이 문제예요. 환율이 좀 꺾여야 됩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농산물 수입하는데 단가가 비싸져요. 그러니까 대상이나 이런 기업도 힘든 게, 이 수입할 때 수입 단가 올라가니까. 근데 환율이 좀 꺾여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지금 당장은. 어쨌든 뭐 농심도 내년 모멘텀 좀 기대가 되고요. 왜냐면 이제 가격은 올려버렸거든요. 신라면 가격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오리온도 내일부터 가격 올렸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원재료 가격 떨어지고 거기에 환율만 이제 안정되면 뭐 좋아지는 거죠. 그 천호앤케어라는 회사를 지분인수 추진하는 흑염소, 흑마늘, 엑기스 제품 주로 생산하는데, 이 회사가 싼 가격은 아니에요. 800억이면. 근데 농심도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걸 좀 사업을 더 다각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자본 배치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저걸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지, 아니면 차라리 뭐 800억이 농심 입장에서 엄청 큰 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주주 환원. 근데 어느 게 낫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천호앤케어를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에도 한번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도 워낙 지금은 이게 경쟁이 치열해서 잘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M&A 쪽으로 지금 약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농심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타커넥트라는 게 이제 10월 11일 날 확정됐고, 여기서 그러니까 혹시 뭐 뉴프렉스나 BH나 뭐 아니면 이게 요런 VR 기기 관련된 기업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10월 11일 날 메타커넥트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요. XR 기기.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또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으니 그건 좀 변동성은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메타 플랫폼즈 여기 페이스북에서 공격적으로 이번에 또 뭐 마케팅을 할 것 같고요. 굉장히 비싼 제품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VR 가상현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게임만 보는 게 아니라 AR, 그러니까 실제 현실까지 볼 수 있는 혼합기기입니다. 이걸 드디어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카메라 성능이나 디스플레이가 향상돼야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요게 메타퀘스트 2가 많이 팔렸으니까 이번엔 비싸서 많이 팔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또 형태의 기기가 나오니까 긍정적이고, 그리고 제일 기대되는 건 내년에 애플 리얼리티 프로라는 이제 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걸 좀 저도 상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24년도.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고, 이런 이제 산업이 여기에 게임도 들어가고 드라마도 들어갈 수도 있고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가서 새로운 생태계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는 필요하고, 다만 이게 기대감으로 이쪽 섹터가 이번에 엄청 올랐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도 좋았습니다. 한때 좀 굉장히 왕따 당했죠. 유럽 문제 때문에. 근데 또 금방 올라와요. 그러니까 역시 좋은 기업이고, 자동차 전지 뭐 ESS 요것도 좋고요. 3분기 실적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지도 지금 새로운 젠6라고 하는 배터리도 아마 이게 그 굉장히 고사양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부터 양산에 들어가서 미리 좀 수주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ESS는 요게 이제 기억나시죠? 서진 시스템이라고 요게 OEM으로 요 ESS를 만들어 주는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를 이제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ESS는 그 전력용 수요, 이걸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요 사업도 아무튼 삼성 SDI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좋았던 것 같고, 폐배터리도 뭐 재활용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성일하이텍에 지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일하이텍에게 재활용을 맡겨서 거기서 재활용해서 뭐 니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양극재를 다시 에코프로 EM이 소재를 받아서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삼성 SDI가 관계사, 그러니까 성일하이텍이나 에코프로 EM을 통해서 다시 양극재를 조달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폐배터리 밸류체인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행히 60만원 넘어갔고요. 넥센타이어는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지금은 뭐 관망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오늘 목표 주가 10,000원으로 올렸고, 정말 못나도 너무 못났던 기업이었죠. 그동안 정말 안 갔고 한 번에 갔어요. 그냥 9월에 20% 오른 데다가 뭐 오늘도 좋았던 것 같고, 아무튼 10년간 평균 10%를 기록했던 영업이익률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터닝할 걸로 보이고, PBR이 0.5배인데 경쟁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싸고요. 북미 쪽 매출 비중도 꽤 높고 유럽도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가 살아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 같고, 실적을 기대하는 게 운임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무 가격 떨어지고, 그래서 3분기는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실적 좋은 걸 미리 땡겨서 반영하는 거예요. 적자 기업이지만. 그래서 넥센타이어도 좋은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게 이 보시면 그냥 순식간에 가버렸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한 1년 빠졌죠. 1년 빠진 거를 불과 2달 만에 메꿔버린 거죠. 이게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이제 타이어 업종도 좋아지지 않을까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죠. 이때도 분위기 좋았고요. 근데 이제 전쟁 터지고 막 또 셧다운 당하고 운임지수 여전히 안 빠지고 막 실적 적자나고 이러니까 한 번 더 망가뜨려 버립니다. 결국 넥센타이어도 꾸준하게 이거를 언젠간 좋아지겠지. 뭐 분명히 좋아져요. 좋아지는 거는 시간의 문제였어요. 왜냐면 운임지수는 꺾이니까. 자동차 생산 정상화 되니까. 반도체 때 우리가 확인했던 건 4월부터 자동차 생산 정상화 기억나시죠? 그래서 실적 올라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또 빼버린 거죠. 근데 결국엔 한 번에 갔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기나긴 하락은 있었지만 한 번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는 거는 뭐 좀 늦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아닌데.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아무리 뭐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계기가 없으니까. 근데 반도체도 결국 저런 흐름은 나올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뭔가 이제 계기가 생기면, 업황은 안 좋아. 지금 업황이 사실 아직도 적자 났었잖아요. 먼저 돌린 것처럼 반도체도 그런 흐름을 꼭 좀 기대하시면서 잘 인내하시면, 뭐 꼭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철저하게 소외받는 기업들도 분위기 바뀌면 금방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좀 잘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엔 저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고요. 그다음 제약바이오는 오늘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서명을 발표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 의존도 낮추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호적일지 비우호적일지는 몰라요. 아직은 발표돼 봐야 되고 아무튼 핵심은 중국 견제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및 미국 우호국 생산 제품으로 한정되면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반사이.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도 포함, 호재. 근데 미국 내 생산으로만 되면은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미국 공장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국내에 있어요. 송도 쪽에. 예.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도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은 없고 셀트리온은 뭐 국내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삼성도 근데 중국 쪽에 공장 건설할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보류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신규 공장 건설을 고려 중인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미국 내에서만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러면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게 완제품만 그런 건지 원료 물질 그러니까 약을 만든 완제품을 미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료 의약품도 미국 내에 해야 되는지 이것도 더 달라요. 그러니까 완제품만 되면 CMO 있죠. 이 CMO는 완제품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삼바랑 셀트리온이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원료 의약품까지도 포함이 되면 한미약품, ST방 원료 의약품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또 이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미국 내 생산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김영수 연구원님이 쓴 자료인데 생명공학 분야가 미국 경제 성장의 큰 동력인데 요거를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왜 그러냐 인도와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요. 원료의약품 그러니까 2021년까지 2000년부터 보면은 미국 비중은 15에서 4% 유럽이 49에서 7%로 급감을 했는데 이거를 인도랑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96%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미국에 만들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미국에 공장 짓고 원료의약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일단 국내 생산 바이오 의약품에는 좀 리스크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의약품 생산을 유도해서 고용 창출을 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나라 견제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모르죠. 또 일단 이것도 봐야 되고 바이오시밀러도 제재 대상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런 정확한 내용은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님의 의견은 국내 업체 큰 타격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SK는 오히려 호재다. 이제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SK는 자회사 SK팜테코가 이 CMO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CMO 사업하는 SK팜테코가 미국의 엠팩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엠팩은 미국의 원료의약품.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만약에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혜택 주겠다. 그러면 이 회사가 수혜를 받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SK팜테코한테는 호재고 그러면 SK한테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료의약품 보면은 인도랑 중국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요거를 좀 미국 내로 좀 바꾸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울프스피드라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게 그 이제 미국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세계 1등 기업이고 전력반도체 기업입니다. 웨이퍼. 전력반도체를 만드는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 회사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조 원 이상의 투자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mm에 달하는 웨이퍼를 제조하고 24년도에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세금도 부여받는데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니까 세제 혜택도 예상되고 지금 5년간 그 전력 반도체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증설을 하고 주요 수요처는 전기차로 보고 있어요. 전기차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렇게 이 전기가 들어오면 그거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쓸 수 있게. 그걸 인버터라 그러죠. 전기차에 맞게. 예. 교류를 직류로 바꾸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바꿔주는 게 인버터고 그 인버터 안에 전력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는 이 SiC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고압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환경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반도체 대비해서 3배나 넓기 때문에 SI 반도체가 있고요. SiC 반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SiC 반도체는 10배 이상의 고전압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에 필수적입니다. 이 시장이 커지니까 그걸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죠. 우리 작년에 다 공부했던 거예요, 사실은. 공부는 다 해봤는데 이제 시장이 열리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확실히 열릴 것 같고, 선도 기업이 투자를 감행을 했습니다. 네, 그럼 국내에선 누가 있죠? SK가 있죠. 자회사 통해서. 그러니까 SK는 이런 사업 투자를 되게 많이 해놨어요. 아까 그 바이오도 있고 전력 반도체도 있고, 또 여기 말고 RFHIC 이런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선도업체 이런 투자는 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력 반도체 시장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물가 말씀드리면 충격적이었고, 전년 대비 8.3%나 증가했고 시장 기대를 넘겨버렸어요. 8.1을 예상했는데,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근원 에너지하고 그 농산물 가격 제외한 건데 이게 6.3%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상승했고 전월보다 더 올랐어요. 여기서 제일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주택 임대료. 집주인들한테 물어봐요. 설문조사 한 거거든요. 렌트비 어떻게 할 거냐, 올릴 거냐 말 거냐. 올린다고 대답했겠죠. 근데 저 렌트비라는 건 주택 가격에 한 15개월 정도 후행한대요. 주택 가격은 꺾였거든요, 작년부터. 그게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렌트비에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시간 문제예요, 꺾이는 건. 그러나 너무 높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저거 보고 연준은 계속 금리 인상할 거고. 그래서 물가 안정을 기대했지만 그게 안 된 거죠. 그게 좀 답답해요. 안정을 기대했는데 또 튀어버리니까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고, 보시면 미국의 헤드라인, 이 일반적인 CPI는 꺾였어요. 누가 봐도 꺾였죠. 머리가 내려갔죠. 근데 여기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는 다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어제 폭락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여한 게 뭐죠? 신차가 있고요. 임대료, 요게 커요. 임대료가 30% 차지해요. 에너지는 급락했죠. 에너지는 이제 빠진 게 반영이 됐는데 요게 망한 거죠. 임대료가 너무 올라갔고. 근데 이제 어쨌든 돈 푸는 걸 줄이잖아요. 그러면 물가는 꺾이고요. 유가 가스도 꺾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가에 계속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니까 시간의 문제다, 결국엔. 근데 그 시간이 또 지연됐다. 이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비관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시간은 좀 필요해졌다, 그 말씀 드리겠고, 저희 당사 자료인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음식료 가격은 올라가면 잘 안 돼. 이 두 개 때문에 주거비, 이 두 개가 물가 상승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 데이터가 이 데이터입니다. 근데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제외한 건데 요게 좀 올라가는데, 음식 에너지 제외 상품은 이렇게 꺾였어요. 그러니까 꺾이는 건 분명히 있는데 구조적으로 오르는 거, 이 두 가지, 이게 발목을 좀 잡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1% 금리 인상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뭐 사실은 이상한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시장은 요 정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시황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시가 나와서 한국조선해양이 그 중동 소재 선사로 지금 오늘 그 LNG, 연료 추진선 요 두 척을 수주를 따냈고요. 계약금은 3,318억 원 정도로 매출 대비해서는 한 8%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그 연료 추진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NG 연료 추진선 그 수주를 좀 따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여기 보시면 현대 자회사 현대 삼호중공업이 수주를 따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현대글로비스가 엄청난 공급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작년 전체 매출액의 한 10% 달하는 초대형 계약인데 2조짜리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현대 기아는 아니란 얘기도 있고요. 이건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아닌 것 같고 누구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송하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맺은 건데 단가를 굉장히 높게 받아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한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공시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보니까 막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요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글로비스도 차량용 이제 운송하는 그 운임은 좋다. 그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좀 공시론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황은 좀 말씀을 해드리면 어쨌든 오늘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건 뭐 안 좋은 거죠. 예. 뭐 오늘 물론 최악은 면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코스피가 2411이니까 뭐 완전히 최악은 면했어요. 예. 그래서 2380까지 빠졌다가 한 저점에서 3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400을 지켰고 양봉은 나왔습니다. 시초가보다 오늘 종가가 더 높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끝이 났고 코스피도 비슷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면 와 이거 진짜 망했다. 저도 오늘 좀 사실 걱정 많이 하고 왔거든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러운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그랬고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도 물론 다 안 좋았어요. 삼성전자부터 대부분의 기업들의 뭐 주가가 당연히 안 좋았죠. 예, 안 좋았지만 그래도 좀 나름 선전했고 이 안 좋은 장에도요 보시면 금양, 뭐 폐배터리, 에코프로, 성일아이텍 폐배터리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정말 과할 정도로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좀 흥분돼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코스모학도 우리가 그때 예전에 처음 한번 그 보고서 보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게 10,000원대였어요. 10,000원대였습니다. 얼마? 저도 이렇게 빨리 갈 거는 상상도 못했고 10,000원대 우리 보고서도 보고 그죠? 폐배터리 한번 공부해봤죠. 관련주로. 그때가 성일아이텍 상장 전이었어요. 7월인가요? 아 맞아요. 요 구간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폐배터리 테마가 붙어버리니까 그냥 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역으로 조심해야 되겠죠. 예. 너무 흥분할 단계는 아니에요. 페노션도 뭐 어제 근데 페노션은 어차피 바닥이니까 뭐 예, 괜찮고요. GS 리테일도 오랜만에 갔고 포스코 케미칼도 미국 IRA 법안 수혜주. 현대건설기의 굴삭기도 요즘에 괜찮죠. 넥센타이어, 삼성 SDI 이런 기업들 요새 엔캠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 해성 DS도 오랜만에 반등했고 현대미포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좋았는데 사실 대부분은 빠졌고 오늘 가장 많이 빠진 기업은 오늘 사실 좀 바이오가 안 좋았고요. HLB가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11%. 그리고 삼천당 제약, 뭐 KMW가 7% 폭락을 하고요. 뭐 5G 악재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게임주가 어제 하루 급등하더니 오늘은 또 폭락. 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성장주들 보면. 그래서 YG엔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GS건설도 오늘 많이 빠졌고 SKC도 하루 만에 다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건설주, 예, 아니, 건설주가 이제 금리 오르면 좀 악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빠졌던 것 같고 LG전자, 현대제철은 어제 오른 거 다 일단 토해냈고 CJ ENM,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상당히 안 좋았고요. 예, 포스코홀딩스도 일단은 계속해서 가동에 대한 우려감, 예, 사고 때문에 좀 안 좋았고 뭐 거의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3%씩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예, 뭐 수두룩하게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2% 안쪽으로 빠진 기업들은 좀 선방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좀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졌습니다. 그리고 LG엔솔과 삼성 SDI가 올랐고요. 2차 전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방어주인 KTNG, 하나솔루션도 버텨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업들은 좀 상당히 좀 안 좋게 오늘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수급적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있었고, 근데 많지는 않았어요. 평소보다는. 미국이 저렇게 빠졌는데도 1600억 팔았으면 상대적으로 많이 판 건 아니죠. 근데 기관들이 워낙 오늘 좀 많이 판 게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판 섹터는 일단 오늘은 그 철강주 포스코 좀 많이 팔았고요. 서비스 업종, 인터넷, 네이버 있었고, 전기전자 많이 안 팔았어요. 기관이 많이 팔았죠. 반면에 자동차 조선 이쪽은 좀 오히려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코로나19 모더나 관련주 중에 일부 기업이 상한가 가서 그렇고요. 이건 뭐 섹터로 가긴 좀 그렇고, 폐배터리가 제일 셌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굴삭기 쪽 좋았고, 해운주도 오늘 페노션이 오늘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MLCC에서는 아바텍 때문인 것 같고, 면세점주도 글로벌 텍스프리가 좋아서 혼자 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편의점도 GS 리테일이 BGF랑 같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좋고요. 다 빠졌고, 건설주가 금리에 좀 취약하니까 오늘 급락을 해버렸고, 반도체주 하루 만에 급락, 인터넷 대표주 급락, 원전주들이 요즘에 조금 좋진 않더라고요. 엔터주도 오늘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부진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지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IT 대표주에서는 오늘 LG전자가 좀 안 좋았고요. 드라마나 게임주도 좀 안 좋았고, 백화점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게임주가 특히 좀 오늘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컴투스,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네오위즈는 여전히 좋네요. 참, 내년까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방산주도 오늘 좀 빠졌고, 반도체 장비 뭐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 파랗게, 정유주도 좀 안 좋았고요. 조선주도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피팅주들, 성강밴드나 이쪽은 좀 버텨줬던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쪽도 오늘 뭐 하나솔루션은 좀 버텼는데 대부분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어롱인드, SKC, 대한유한 다 급락했고요. 태양광도 오늘 하나솔루션이나 일부 좋았지만 또 일부 기업들은 급락하면서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대부분 다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장은 이대로 이제 마감이 됐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뭐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겁니다, 이런 예측은 사실 무의미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물가를 봤을 때 결국 좀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결국엔 뭐 흔히 보면 박스권이라 그러죠. 이런 요 안에서 증시가 움직인다. 단 이게 올라가기 위한 시간이 좀 단축되길 기대했는데 미국 물가 때문에 또 지연될 수밖에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고, 아까 넥센타이어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에요. 앞으로 성장할 기업도 있고, 또 넥센타이어처럼 안 좋았다 좋아질 기업,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보고서나 뭐 블로그도 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캐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꾸 이제 듣고 보고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보이지는 않으세요? 섹터들이, 이게 그 얼개들이 아마 좀 많이 이렇게 이 머릿속에서 좀 잘 이렇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정확한 타이밍은 모르지만. 자, 그리고 요게 제가 이게 좀 약간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요거 하나 보니까 태조 이방원이 아니고 해철 반정이래요. 또 반정을 했다.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에 맞서서 반정을 일으켰다. 해철이, 해가 뭐죠? 해운주, 페노션, 철, 어제 철강주, 반도체, 정유주, 주도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철 반정이라는 용어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 시장은 그랬다는 거. 참 요즘에 이렇게
이름 짓는 게 뭐 이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태조 이방원에 맞서는 새로운 또 주도주. 그러니까 그만큼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직 제가 소개 못 해드린 좀 긴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읽는 대로 읽고 정리한 대로, 이 정리하는 게 좀 오래 걸려요.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고, 예,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건 좀 부탁인데, 그 제가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아침 7시 25분에 KBS 이텔레비전 해볼 만한 아침에 출연을 해요. 거기서 포트폴리오 상담을 하거든요. 항상 하는데 거기에 사연이 많이 안 오나 봐요. 그래서 혹시 해볼 만한 아침 그쪽, 아니, 그러니까 뭐 KBS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나 모르겠네요. 해볼 만한 아침이란 프로그램에 좀 이메일 보내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상담 받고 싶으시면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뽑아가지고 제가 방송에 직접 상담해드려요. 아침에 요즘에 그거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생방송으로 황현 씨랑 미국 주식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KBS 이텔레비전 해볼 만한 아침 화요일 7시 25분 프로그램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메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대로 마감하고요. 전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